미국 여권을 들고 있던 나는 긴 입국 심사줄에 갇혔다. 한국인 동료는 이미 저 멀리. 그의 손에 든 파란 여권이 세계의 문을 열어주는 마법의 열쇠였다니. 전 세계 최강국 미국의 여권보다 더 강력한 한국 여권의 비밀. 지금 들려드립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 글로벌 테크놀로지 본사에서 근무하는 에밀리 톰슨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오해와 깨달음에 관한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고위 임원으로서 저는 미국 여권이 주는 특권에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붉은색 표지의 그 여권은 제게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황금 열쇠와 같았으니까요. 적어도 아시아 태평양 프로젝트 책임자로 발령받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 오후 팀 회의에서 처음 만난 한국인 팀원 서도윤 씨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출장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는 제 말을 경청하며 가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터키까지 이어지는 장기 출장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윤 씨가 문득 물었습니다. 톰슨 부장님, 출장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물론이죠. 왜요? 혹시 여권 관련 준비는 시작하셨나요? 그의 질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여권 관련 준비라니요? 그저 여권을 가방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무슨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가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도윤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는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곧 다른 업무에 집중하느라 그 대화를 잊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 씨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내일 아침 일찍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출장 전에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사무실 카페에서 만납시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의 시민인 제가 과연 무엇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카페에서 도윤 씨가 건넨 한 장의 종이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도윤 씨가 내밀은 종이는 4개 국가의 입국 요건을 비교한 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정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표의 왼쪽 열에는 한국 여권, 오른쪽 열에는 미국 여권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베트남 한국 15일 무비자 입국, 미국 사전 비자 필수, 아랍에미리트 한국 90일 무비자, 미국 30일 입국 허가, 우즈베키스탄 한국 30일 무비자, 미국 전자비자 필수, 터키 한국 간편 전자비자, 미국 복잡한 비자 절차. 그 표를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묘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행 문서라는 제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제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출장을 일주일 앞두고 저는 허둥지둥 비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대사관 방문, 아랍에미리트 온라인 비자 신청, 우즈베키스탄 전자비자 발급, 터키 비자 인터뷰까지. 모든 절차는 복잡했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반면 도윤 씨는 간단한 전자문서 몇 장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단 하루 만에 모든 입국 준비를 끝낸 반면 저는 꼬박 일주일을 소비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출발일이 되었고 우리는 베트남 호치민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호치민 공항. 피로감에 젖은 채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윤 씨가 예고했던 미국인으로서 처음 겪게 될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입국장은 2개의 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자 소지자, 다른 하나는 무비자 입국자였습니다. 도윤 씨는 무비자 입국자 줄로 향했고 저는 비자 소지자 줄에 서야 했습니다.
도윤 씨의 줄은 빠르게 움직였고 그는 10분 만에 심사를 마쳤습니다. 반면 제 줄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 가까이 기다린 끝에 겨우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습니다. 심사관은 제 비자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방문 목적, 체류 기간, 체류지 등에 대한 자세한 확인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입국 도장을 받아 출구로 나오니 도윤 씨는 이미 수화물을 찾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승리감이 아닌 오히려 약간의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세계 최강대국의 시민인 제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보는 것이 그에게도 의외였던 모양입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도윤 씨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꾸준한 경제 발전과 함께 적극적인 국제 협력을 추진해왔다고 합니다. 특히 많은 국가들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 여권은 이제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강력한 여행 문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미국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 최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려왔지만 테러와 같은 안보 위협으로 인해 입국 정책이 점점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보 위협이 적고 경제적 협력과 문화적 교류를 통해 많은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객실로 향하는 동안 저는 이번 출장이 단순한 업무 여행을 넘어 세계의 변화하는 질서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업무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객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제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이번 여행 동안 여러 차례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나쁜 일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베트남에서의 일정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호치민 시내의 현지 파트너사와 미팅을 마치고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베트남 측 담당자들이 도윤 씨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며 도윤 씨와 금세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분위기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도윤 씨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와 같은 대기업들이 베트남에 대규모 공장을 세우고 수만 명의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틀간의 베트남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다음 목적지인 아랍에미리트로 향했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베트남에서와 유사한 경험이 반복되었습니다. 도윤 씨는 9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고 저는 입국장에서 30일 비자를 발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약 40분의 시간 차이가 있었지만 베트남에서의 경험 덕분에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희는 저녁 식사를 위해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직원이 도윤 씨에게 다가와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놀랍게도 그 직원은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에미리트인이었습니다. 그는 도윤 씨에게 특별한 존중을 표하며 두바이에서 즐길 만한 장소들을 친절하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두바이의 대형 건설 회사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벽면에 걸린 대형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한국 기업들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들의 사진이었습니다.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아부다비 대형 병원, 두바이 초고층 빌딩 등 규모가 상당한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미팅이 시작되고 에미리트 측 중역들은 저보다 도윤 씨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 성장 모델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 한 명은 서울에 방문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한국의 발전상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프로젝트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도윤 씨에게 쏠렸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소외감을 느꼈지만
곧 이 상황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인으로서 해외 어디를 가든 특별한 대우와 관심을 받았던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의 풍경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경제적 성장과 문화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위상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도윤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는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중동 지역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두바이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 질서는 이미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강대국임은 분명하지만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특정 지역과 분야에서는 미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여권의 힘으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또 어떤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였던 한국이 중앙아시아에서는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미국인으로서의 제 경험과 어떻게 다를지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에서 제가 목격한 한국의 위상은 미국인인 제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중앙아시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련의 붕괴 이후 독립한 이 나라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타슈켄트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입국장에서는 이제 익숙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윤 씨는 무비자 입국자 줄로, 저는 전자비자 확인을 위한 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도윤 씨가 먼저 입국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그 사실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세계 각국에서 어떻게 반복되는지 관찰하는 것이 흥미로워졌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희는 다음 날의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국영에너지 회사와의 협력 프로젝트 논의가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을 때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레스토랑 한쪽 벽면에는 한국 드라마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고 심지어 메뉴판에도 한국식 비빔밥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의아해하는 제게 도윤 씨는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드라마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그 영향으로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즈베키스탄에는 상당수의 고려인이 살고 있어 역사적으로도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영에너지 회사 본사로 향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로비에 걸린 대형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전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된 저희를 맞이한 우즈베키스탄 측 담당자들은 특히 도윤 씨에게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우즈베키스탄 측 임원은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그는 우즈베키스탄이 독립 이후 경제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을 중요한 참고 사례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짧은 시간 내에 가난한 농업 국가에서 세계적인 산업 강국으로 성장한 과정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팅 중간에 우즈베키스탄 측에서 준비한 발표 자료에는 한 우즈벡 경제 협력 현황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슬라이드에는 지난 10년간 양국 간 교역량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와 함께 한국 기업들의 우즈베키스탄 투자 사례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들은 저희를 타슈켄트 시내의 한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한국 식당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우즈베키스탄 측 임원은 자신의 아들이 한국 대학에서 유학 중이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며 자국의 젊은이들도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도윤 씨는 최근 몇 년간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교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북방 정책이라는 외교 전략 아래 한국은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경제적, 문화적 협력을 확대해왔다고 합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K-팝 콘서트가 자주 열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타슈켄트의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또다시 세계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이 나라에서도 한국의 존재감은 뚜렷했고 미국보다 더 친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여권의 힘은 단순히 입국 절차의 편의성을 넘어 그 나라가 세계 속에서 쌓아온 신뢰와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인 터키를 향해 떠나기 전 저는 이 여정이 제게 가르쳐준 교훈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점인 터키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한 것은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면서 이제는 익숙해진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도윤 씨와 저는 각각 다른 입국 심사줄에 섰습니다. 터키는 두 나라 모두 전자비자가 필요했지만 실제 입국 과정에서는 역시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인인 저는 추가 질문을 받았고 여행 일정과 목적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반면 도윤 씨는 간단한 서류 확인만으로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이스탄불의 호텔로 향하는 길은 황홀했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며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이 도시의 독특한 지리적 위치를 실감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밤의 이스탄불은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신비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터키의 대형 건설사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벽면에는 대형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특히 눈에 띄었는데 그것은 한국군 참전용사 기념비 앞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미팅이 시작되고 터키 측 대표는 한국과 터키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터키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견했으며 그 결과 양국은 형제의 나라라는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역사적 유대감이 오늘날의 경제적, 문화적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터키 회사가 한국 기업들과 함께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과 터키의 지역적 영향력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회의 자료에는 한 터키 글로벌 협력 사례라는 제목의 슬라이드가 여러 장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팅 후 터키 측 대표는 저희를 이스탄불의 유명한 그랜드 바자르로 안내했습니다. 이 거대한 실내 시장을 걷던 중 한 상점 앞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어로 된 안내문이 걸려 있었고 한국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상점 주인은 도윤 씨를 보자 반갑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으며 최근 늘어난 한국 관광객들 덕분에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랜드 바자르를 나와 보스포러스 해협 근처의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식사 중에 터키 측 대표는 최근 터키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는 터키 전역에서 방영되어 큰 화제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을 방문하는 터키 관광객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도윤 씨는 터키와 한국의 관계가 특별한 이유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두 나라는 알타이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며 문화적 유사성도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양국 간의 교류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앉아 차를 마시며 도윤 씨는 한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해온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들과 균형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특히 경제적 협력과 문화적 교류를 통해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전략을 펼쳐왔으며 그 결과가 오늘날 한국 여권의 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번 여행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이제 터키까지. 각 나라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는 단순한 외교적 성과가 아닌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과 진정성 있는 관계 구축의 결과였습니다. 다음 날은 이스탄불에서의 마지막 일정이자 전체 출장의 마무리였습니다. 터키에서의 경험이 제게 어떤 최종적인 깨달음을 가져다 줄지, 그리고 미국인으로서 이 모든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깊이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스탄불의 마지막 날, 아침 일찍 저희는 중요한 최종 미팅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터키의 대형 에너지 기업과 글로벌 프로젝트에 관한 협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도윤 씨를 만나 함께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터키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직접 미팅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는 특히 도윤 씨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협력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한국의 기술력과 경험을 중요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팅은 2시간 정도 진행되었고 놀랍게도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터키 측 CEO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신뢰합니다. 과거 어려운 시절에 서로 도왔던 형제국가로서 앞으로도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터키 측에서는 보스포러스 해협 크루즈 투어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배 위에서 바라본 이스탄불의 전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이 도시의 독특한 지리적 위치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크루즈 중에 도윤 씨는 조용히 한국과 터키의 관계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양국은 1957년 수교 이후 꾸준히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경제적 협력을 넘어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저희는 이스탄불의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야 소피아와 블루 모스크의 실루엣은 오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이 도시의 매력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이번 출장 전체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시작해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터키까지. 각 나라에서 저는 미국인으로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한국의 특별한 위상을 목격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마지막 차를 마시며 도윤 씨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국인으로서 항상 당연하게 여겨왔던 국제적 위상과 특권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이번 여행을 통해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도윤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식민지 시대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해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혁신했으며 이제는 그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경제적 성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문화와 소프트 파워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는 세계 각국에서 사랑받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에 대한 호감과 신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으로 돌아가는 도윤 씨와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는 저는 이스탄불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번 여행은 저에게 단순한 업무 출장을 넘어 세계의 변화하는 질서와 한국의 놀라운 성장에 대해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이번 경험이 제 시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것은 더 겸손하고 열린 시각으로 변화했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미국 중심이 아니었고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새로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귀국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 여정에서 배운 교훈을 회사와 동료들에게 어떻게 전할지 구상했습니다. 세계의 변화하는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협력해야 할지, 그리고 한국과 같은 나라들과의 파트너십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며 지난 여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 이메일로 흥미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터키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최종 승인되었고 우리 회사와 한국 기업의 공동 진출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메일 끝부분에 있는 문구였습니다. 터키 측 파트너가 특별히 서도윤 씨의 참여를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인 파트너에 대한 이러한 신뢰와 선호는 이번 출장에서 제가 목격한 바와 일치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본사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최고 경영진 앞에서 이번 출장의 경험과 깨달음을 공유하는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 자료의 첫 페이지에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한국의 부상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 앞에서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베트남에서 터키까지 각 나라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 그리고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 여권의 강점을 통해 드러나는 외교적 성과와 국제적 신뢰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CEO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준비해온 제안을 꺼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의 영향력을 활용한 시장 확대, 그리고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접근법 등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CEO는 저를 따로 불러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한국 지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특별 태스크포스를 이끌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귀가하는 길에 도윤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함께했던 출장의 경험이 회사의 전략적 방향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도윤 씨는 기쁜 소식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앞으로도 양국 기업 간의 협력이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새로운 임무를 위해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도윤 씨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한국과 미국의 여권 정책을 비교한 최신 연구 보고서였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비자 면제국을 크게 늘려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의 첫날, 도윤 씨는 저를 강남의 현대적인 비즈니스 지구로 안내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도시 풍경을 보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던 이곳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는 한강변을 걸으며 한국의 경제 성장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유한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화와 외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성장 스토리가 얼마나 인상적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식민지 시절과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역사. 그리고 이제는 문화적 영향력과 외교적 위상까지 갖춘 글로벌 중견국으로 자리매김한 현재. 이 모든 것이 한국 여권이 지닌 힘의 배경이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지난 여정에서 배운 교훈을 다시 한번 곱씹었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인으로서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적응하며 새로운 파트너십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연이은 미팅을 통해 새로운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실질적인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각과 혁신적인 비즈니스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문화와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출국 전날 저녁 도윤 씨와 함께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현대적이고 활기찬 도시로 변모한 모습이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도윤 씨는 작별 선물로 한 권의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과 국제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 한국이 어떻게 세계 무대에서 자신만의 위치를 구축해왔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이번 방문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단순한 비즈니스 여행을 넘어 세계 질서의 변화와 국가 간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 저는 즉시 새로운 아시아 태평양 전략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베트남에서 터키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문화적 영향력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얼마 후 저희 회사는 서울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를 설립했습니다. 개소식에는 도윤 씨를 포함한 한국 파트너들이 참석했고 저희 회사의 CEO도 직접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 행사는 현지 비즈니스 매체에 큰 관심을 받았고 미국 기업의 아시아 전략 변화라는 제목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개소식 후 열린 리셉션에서 CEO는 짧은 연설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제가 경험한 한국 여권의 힘을 언급하며 이것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아시아 사업은 눈에 띄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개발한 프로젝트들이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터키 등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윤 씨가 이끄는 한국 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현지 이해도와 문화적 감수성은 저희가 갖추지 못한 귀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기적으로 서울을 방문합니다. 때로는 도윤 씨와 함께 베트남이나 터키로 출장을 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입국장에서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의 차이를 목격하게 되고 제가 처음 경험했던 그 놀라움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세계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강대국들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독자적인 방식으로 국제 무대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립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권이라는 작은 책자는 한 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대한 열린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여권의 힘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인이 경험한 한국 여권의 놀라운 위력 스토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